안녕하세요. 저는 나락의 코앞에서 빠져나온 40대 여성입니다. 그때 옆집 꼬마가 건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죠. 결혼 4년 차, 남들 눈엔 그저 남편 잘 만난 여자로 불리던 저에게 찾아온 지옥 같은 시간과 그 지옥에서 보란듯이 걸어 나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는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32, 지금과는 달리 참 겸손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죠. 첫 데이트 날 서툰 솜씨로 저를 위해 예약해둔 식당에서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면서도 행여 제가 뜨겁지 않을까 몇 번이고 확인하곤 했습니다. 연애 시절의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업무에 지쳐 늦은 밤 택시를 타고 돌아올 때면 남편은 늘 집 앞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은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는 그 다정함에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죠.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평온 그 자체였죠.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오는 소소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대신해 집안 대청소를 도맡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겠다며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 낑낑거리는 모습에 저는 늘 웃음이 났죠. 그 당시 우리 부부 사이엔 아이에 대한 강요도, 경제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저런 사위 어디 가서 또 만나겠느냐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죠. 남편의 다정함은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삶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확신했죠. 결혼 4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도 저는 남편의 본색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다소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남편이 완충지대가 되어 잘 막아주리라 믿었거든요. 딩크족으로 살아가기로 했던 우리만의 약속도 그리고 우리만의 아늑했던 보금자리도 모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리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의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행복이란 건 참 이상하더군요. 아주 작은 틈새로도 금방 스며들어와 서서히 모든 것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성질을 가졌으니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어? 하는 의구심이 싹튼 건 결혼 생활 4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프로젝트가 늦게 끝나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공기,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조용한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 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면 겉옷을 정리하고 옷장문을 열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옷장 안이 무언가 허전했죠. 늘 같은 자리에 정갈하게 걸려 있어야 할 제 명품 가방 2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디 다른 곳에 뒀나 싶어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거실 수납장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더군요.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죠. 여보, 나 안방에 있던 가방 2개 못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네.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 엄마가 며칠 전에 집에 오셨을 때 보시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셨어. 어차피 당신 잘 안 매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는 남편의 태연한 대답에 혈압이 치솟았죠. 가져가셨다고? 아니, 내가 집에 없을 때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신 거야? 그런 건 당연히 당신이 막았어야지. 내 물건이잖아. 제가 펄쩍 뛰며 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남이야? 아들 집에 놀러 왔다가 가방이 예쁘면 잠시 빌려갈 수도 있지. 가족끼리 치사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당신 없을 때 집에 놀러 왔는데 당신이 아끼는 골프채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갔다고 하면?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 나오겠어? 남편은 거짓말로라도 그래라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라고 하는 순간 제가 집으로 아빠를 불러 골프채를 다 넘겨줘 버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애써 시선을 피하다가 아주 귀찮다는 듯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알겠어. 엄마한테 빨리 가져다 놓으라고 할게. 가족끼리 참 치사하게 구네. 남편이 입에서 나온 가족이란 단어가 비수를 꽂혔습니다. 가족이란 명분이 내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알던 다정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번엔 시모가 난리를 부리더군요. 너 가방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그까지 가방이 뭐라고 여자가 남자를 잡아? 그리고 남이 가지고 갔니? 가족인 내가, 심지어 시어머니인 내가 잠시 빌려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해? 모든 것들이 다 화가 났지만 남편도 시모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분명 가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손을 댄 게 싫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본인 생각대로 말을 전했고 그 말을 전해들은 시모조차도 제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게 이해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방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다시 물어봐도 엄마가 요즘 바쁘셔서 아직 못 갖다 주셨대 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저도 점점 지쳐서 그깟 가방 2개 그냥 없는 셈 치자는 마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습관처럼 SNS를 보던 중이었어요. 우연히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에 새로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신우이는 환하게 웃으며 카페 테이블 위에 가방 하나를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방은 제가 몇 년을 아끼고 겨우 하나 장만했던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면을 몇 번이나 확대해가며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가죽의 스크래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붙잡고 그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형님이 자기 남편이 사줬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엄마가 예뻐서 빌려가신 가방이야? 처음부터 형님 주려고 가져간 거 아니야?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고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둘러대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예뻐하시길래 잠깐 매보시라고 준 건데 누나가 마음에 든다니까 그냥 주신 모양이지.
매형 눈치도 보이고 가족끼리 치사하게 왜 그러냐. 뭘 그런 걸로. 가족끼리라는 그 말이 또 나오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라는 말 참 편한 핑계네. 그럼 나도 가족이니까 당신 물건 아무거나 가져다가 남한테 줘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긴 해? 남편은 그제야 슬며시 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미리 말할게. 근데 이미 준 걸 다시 뺏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저도 그 순간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뭔가 잘못된 톱니바퀴가 끼워져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으니 다신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겠지. 남편도 생각이 있다면 반성이란 것을 했겠지 하며 제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네요. 그런 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방 사건으로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아버지 칠순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다음 달에 아버지 칠순이잖아. 엄마가 이번에 호텔 연회장 잡고 제대로 하고 싶으시대. 당신이 예약이랑 비용 좀 맡아줬으면 하시던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하라고? 난 이미 선물로 안마의자 주문해뒀잖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호텔 연회장 비용까지 다 나보고 내라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나보다 더 버니까 형편 되는 사람이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아? 게다가 누나네는 이번엔 형편이 안 좋다고 하고. 형편이 안 좋다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남의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형님 SNS가 떠올랐거든요. 그것도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요. 형편이 안 좋으신 분이 내 명품 가방 들고 호텔엔 잘도 갔더라? 그 돈만 아껴도 칠순에 비용을 보태고도 남을 것 같지 않아? 하여튼 난 혼자 독박 쓸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는지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시모가 아예 대자로 드러누워 계셨거든요. 처음엔 어디가 편찮으신 줄 알고 놀라서 달려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늙은이가 이런 수모를 다 당하는구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칠순잔치 하나 제대로 못 치르고 이 꼴을 당해야 하니. 아이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곡소리까지 내시는데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마침 놀러왔던 형님까지 옆에서 거들고 나서더군요. 옳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야겠어? 대기업 다니면서 그 정도 여윳돈도 없어? 동생 기 좀 살려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잔치인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나 같으면 진작에 냈겠다. 엄마도 저렇게 바라시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본인은 한 푼도 보태지 않겠다면서 저더러 계산적이라뇨? 게다가 그 손목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제 명품 가방이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화를 그대로 터뜨렸습니다. 형님이나 저나 자식된 도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담은 저 혼자만 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누워서 우신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미 안마의자 선물로 준비해뒀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선물은 선물이고 연회장은 연회장이지. 넌 꼭 그렇게 따져야겠니? 시어머니가 소원이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꼭 이렇게 다 따지고 들어야겠어? 이러다 내가 너 때문에 화병으로 쓰러져야 다 해줄 거니? 그때서야 내 부탁 들어줄 거냐고! 시모는 급기야 협박까지 하고 있었고 곁에 있던 시누이는 또 말을 치고 나오더군요.
맞아, 옳게. 괜히 우리 엄마 쓰러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예약해. 통 좀 크게 굴란 말이야. 대기업 다니는 사람답게. 그런 논리면 형님은 딸인데 하나뿐인 엄마한테 제대로 통 크게 대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큰 거 바라나요? 연회장이고 뭐고 다 좋으니까 같이 부담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제안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계속 이러지 말고 형님이나 통 크게 구세요. 아니 글쎄 난 돈이 없다니까. 저도 돈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라고요. 저도 돈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세 사람 몫의 억지를 받아내다 보니 저도 지쳐서 목소리가 갈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제 손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해드리자. 당신이 나보다 조금 더 벌잖아. 엄마도 마지막 칠순이라고 저러시는데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응? 이번 한 번? 이런 식으로 매번 이번 한 번이었잖아. 가방도 이번 한 번, 이것도 이번 한 번. 대체 몇 번째 이번 한 번이야? 나는 물주가 아니라 당신 아내야. 그건 나도 알아. 아는데 지금 엄마 상태 좀 봐.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자식 된 도리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 딱 이번만, 응?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 좀 도와줘 여보. 시모와 형님의 억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저였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 사정하는 목소리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밉든 곱든 그래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알겠어.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지 마.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모는 언제 곡소리를 냈냐는 듯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아이고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방금 전까지 바닥을 치며 울부짖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태세가 바뀌시더라고요. 형님도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옳게. 우리 집안에 이런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 참 다행이지. 그 말들이 진심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큰맘 먹고 양보한 만큼 조금은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전 이미 주문해뒀던 안마의자를 취소했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다 떠안게 된 마당에 선물까지 따로 챙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훈훈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대망의 칠순잔치 당일 화려하게 꾸며진 호텔 연회장에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연회장 세팅에 음식 메뉴 확인까지 직접 챙기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친척은 몇 되지 않더라고요.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시모는 마이크까지 잡고 인사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 애미 칠순을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줬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잔치 비용은 제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간 돈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제 손을 붙잡고 며느리가 최고라던 그 입에서 이번엔 아들 자랑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에 부정 한마디 없이 오히려 어깨를 으쓱거리며 흐뭇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부러움 섞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커녕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죠. 몇 번이고 남편 쪽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고라던 그 칭찬이 결국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 순간만의 립서비스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얘는 그냥 철없는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서서히 시댁에 거리를 두며 지냈던 것 같아요. 굳이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가까이 지내다가 또 무슨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내던 어느 주,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걸려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여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언니,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좀 와줘.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면서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대.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당신도 좀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어?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좀 곤란한데 그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지금 병원 모시고 가봐야 하거든. 장모님은 처제가 있잖아. 처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데 감기 기운이랑 비교가 돼?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래. 잠시만 와주면 안 돼? 나 당신이 너무 필요해. 아니, 감기도 감기 나름이지. 엄마가 요즘 몸이 약해지셔서 나도 신경 써야 한다고. 처제도 있는데 내가 굳이 갈 필요 있나 싶어서 그래. 상황 정리되면 연락 줘.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그 짧은 통화를 몇 번이고 곱씹으며 억울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4년 차인데 제 부모님의 응급 상황보다 감기 기운이 더 우선이라뇨. 다행히 엄마는 몇 시간의 검사와 처치 끝에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큰 수술까진 필요 없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병문안은커녕 괜찮으시냐는 안부 문자 한 줄조차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았던 서러움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럴 시간에 연락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우리 엄마 응급실 갔다는데 괜찮으시냐고 한마디 물어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되받아쳤습니다. 나도 피곤했어. 전화해봤자 뭐 걱정하는 소리에 우는 소리만 들을 텐데 내가 그걸 하고 싶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요즘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나도 좀 쉬고 싶었다고. 당신 엄마 감기랑 우리 엄마 응급실 실려간 게 같아? 나는 시댁 일이라면 뭐든 내 일처럼 나서서 챙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에 남편은 결국 짜증을 확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또 그런 일 있으면 연락은 잘해줄게. 됐지? 성이라곤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그 말투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져 그대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차피 몇 마디 더 해봤자 저 사람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나오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실망만 나는 채 넘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이혼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엄마가 회복하는 게 먼저였고 저 하나 감정 추스르는 것보다 급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우연한 계기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전을 하려고 케이블을 꽂는 순간 화면에 뜬 카카오톡 알림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무심코 시선이 갔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화면을 풀고 대화창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참에 병원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가 곁에서 잘 살펴봐. 친정에 쓴 돈만큼 너한테도 쓰라고 해.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장모 병원 가서 병간호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너 병간호나 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거 아니다. 아이, 당연하지. 난 그렇게 힘든 거 하고 싶지도 않아. 아이, 뭘 시킬까봐 병원 근처에도 안 가. 화면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응급실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던 그 밤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제 부모님의 아픔 앞에서 병간호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시모도, 거기에 한술 더 떠 병원 근처에도 안 간다고 맞장구 치는 남편도 더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시모는 아예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더군요. 대화창을 위로 조금 더 올려보니 며칠 전 나눈 대화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요즘 며느리 표정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던데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혼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재산 문제 미리미리 정리해둬라. 애도 절대 가지지 말고 아예 각방을 써. 아, 엄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만 몸 관리나 잘해.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싸우고도 애써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이 몇 줄의 대화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엄마 걱정에 미뤄뒀던 마음속 이혼이란 단어가 이번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 머릿속에 그 문장 하나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했죠. 그날 이후 전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착실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변호사 상담도 조용히 받아뒀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 목록도 하나하나 정리해뒀습니다. 통장 내역이며 대출 서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꼼꼼히 사본까지 챙겨뒀더라고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겉으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안부도 묻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오늘 회식 없어?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네? 오늘은 딱히 약속이 없어서. 당신은 저녁 먹었어? 아니,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얼른 씻고 와, 국 데워 놓을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주고 시시콜콜한 하루 얘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잘 자라는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남편은 제 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죠. 그 무심한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그동안 몰래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옆집에서는 8살 꼬마아이가 타더군요. 평소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곧잘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라면 밝게 인사부터 건네던 아이가 그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으니까요.
안녕. 오늘은 표정이 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가볍게 건넨 말이었는데 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더니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죠. 어머,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줌마한테 말해봐. 아이는 머뭇거리며 절 올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말투가 어딘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워서 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집 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우리 집 가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까? 천천히 얘기해줘도 괜찮아. 아줌마가 다 들어줄게.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눈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그렇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죠. 냉장고에서 제일 좋아할 만한 포도 주스를 꺼내 건네주고 옆에 앉아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 이제 말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었는데?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천천히 얘기해도 돼. 아이는 주스잔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컵을 만지작거리며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길 반복하더니 겨우 용기를 낸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어제 엄마가 잠깐 안 계실 때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옆에 보이는 아줌마네 집에서 아저씨가 어떤 예쁜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아줌마 얼굴이. 아이는 거기서 말끝을 흐리며 더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아저씨가 어디에 있었는데? 안방이요. 아줌마 방이요. 저 그거 보고 무서워서 얼른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생각나서 아줌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 잘못한 거예요? 아이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묻더라고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는데 전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말한 안방이 어디인지 저는 굳이 되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가 출근한 사이 낯선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이 8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 이렇게 전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침착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서러움과 배신감이 이 한마디로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까지 차오른 느낌이었어요. 응급실 사건도 심호와 나눈 카톡도 명품 가방 사건도 칠순잔치의 그 투명 인간 취급도 모든 게 한꺼번에 되짚어지면서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계에 다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야. 절대 잘못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 정말 용기 낸 거야. 알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줌마가 준 주스 잘 마셨다고 전해줘. 알겠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배웅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응급실 사건, 심호와 나눈 카톡, 그리고 이제는 명백한 외도까지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전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냉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눈물 흘릴 시간도 상처받을 여유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망설이며 미뤄왔던 심부름 센터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필요한 말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안내해줬어요. 네, 고객님. 우선 남편분 기본 정보랑 평소 동선, 의심되는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춤으로 조사 계획 짜드릴게요. 비용은 착수금 포함해서 안내 드릴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상관없어요. 확실한 증거만 잡아주시면 돼요. 전 그날 밤 남편의 평소 퇴근 패턴이며 최근 부쩍 늘어난 야근, 주말 골프 약속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상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별 의심 없이 넘겼던 사소한 일정들이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 하나같이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넘도록 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밤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부름센터 상담사였죠. 고객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급히 회의실 하나를 빌려 문을 잠그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남편분 최근 한 달 동안 주 2회 이상 특정 여성분과 만나셨더라고요. 저희가 미행해서 확인해 봤는데 고등학교 동창분이시더라고요. SNS 확인해 보니 결혼하신 유부녀이셨습니다. 사진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 해서 카페에서 나눈 대화도 녹음해뒀는데 내용이 좀 심상치 않으셔서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착한 이메일을 열어보니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의 소음 사이로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네 집 진짜 좋더라. 나 저번에 갔을 때 완전 반했잖아. 또 가고 싶어. 아니, 나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난 언제쯤 자기랑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여자의 목소리엔 애교 섞인 웃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대답에 저는 이어폰을 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도 그게 꿈이야. 진짜로. 조금만 기다려봐. 곧 정리될 것 같으니까. 진짜? 자기 진짜 이혼할 생각 있는 거야? 있어. 사실 우리 엄마도 요즘 이혼하라고 계속 그래. 처가 쪽에 자꾸 돈 퍼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최근엔 먼저 이혼 이야기도 하더라니까. 조만간 진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잘 됐다. 나도 자기랑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싶었어. 침실 인테리어도 내 스타일로 다 하고 싶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몇 년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마련한 집을 저 여자는 벌써 자기 것인 양 말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었다는 말은 이전에 봤던 카톡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준 것까지 트집 잡히고 있었다니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몇 번이고 그 음성 파일을 돌려들으며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한 물증이 손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파일을 몇 번이나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미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하나씩 꺼내놨죠. 명품 가방을 형님에게 빼앗겼던 문자, 칠순잔치 비용 강요 정황, 응급실 사건 당시 시모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이번에 확보한 사진과 녹취 파일까지
변호사님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료가 정말 꼼꼼하게 정리돼 있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뿐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녹취록에 남편분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상간녀와 동거까지 언급한 게 결정적이에요. 게다가 상간녀가 유부녀라는 점도 확인되었으니 상간녀 소송 쪽에서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대출 관계는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전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 남편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신용 점수가 낮아서 그런다고 사정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도와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어쩐지 찝찝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 사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혹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알아보시고요. 시댁 쪽으로 흘러들어갔거나 이번 상간녀와 관련된 곳에 쓰였다면 그것도 추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대출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번 기회에 낱낱이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 반차를 내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제 명의로 된 대출 내역 전체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죠. 고객님 명의로 된 대출이 2건 조회되네요. 하나는 신용대출 3천만 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겠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신용대출 하나뿐이었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 그 마이너스 통장은 전 만든 기억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개설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개설된 거라 명의 도용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설된 계좌로 보이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제가 무심코 넘겨줬던 공인인증서나 이런저런 이유로 알려줬던 개인정보들을 남편이 몰래 이용했을 거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 계좌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만든 적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대출 실행 내역과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신용대출로 받은 3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시댁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일부는 다름 아닌 얼마 전 녹취 파일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이름과 비슷한 계좌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을 주셨어요. 이건 명의 도용이나 사문서 위조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용하고 짓밟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허락 없이 형님에게 준 일, 칠순잔치 비용을 강요하고 며느리 대신 아들 자랑만 했던 일, 응급실 사건 당시 병간호도 하지 말라던 시모의 카톡, 이번 외도 사진과 녹취 파일, 그리고 명의 도용 대출까지 하나하나가 다 그 자체로 충분히 무거운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그 모든 걸 한자리에서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이었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드디어 주말이 되었고 저는 태블릿과 서류 봉투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부모님, 형님 부부,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과가 오가는 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태블릿을 꺼냈어요. 다들 모이신 김에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시모가 먼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니? 네, 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켜서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카페에서 낯선 여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텍스트가 떠 있었죠. 이 목소리 다들 아시죠? 얼마 전에 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한 자료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기네 집 진짜 좋더라. 나 저번에 갔을 때 완전 반했잖아. 또 가고 싶어. 아니, 나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난 언제쯤 자기랑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나도 그게 꿈이야. 진짜로. 조금만 기다려봐. 곧 정리될 것 같으니까. 진짜? 자기 진짜 이혼할 생각 있는 거야? 있어. 사실 우리 엄마도 요즘 이혼하라고 계속 그래. 처가 쪽에 자꾸 돈 퍼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최근엔 먼저 이혼 이야기도 하더라니까. 조만간 진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됐다. 나도 자기랑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싶었어. 침실 인테리어도 내 스타일로 다시 하고 싶고.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모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건 오해야. 진짜 별거 아니야. 남편이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그 말을 딱 잘랐습니다. 별거 아닌데 조만간 이혼하고 그 여자랑 같이 살 계획까지 세워? 게다가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부추기셨다는 것까지. 별것이 아니라고 하기엔 모조리 다 너무 별건데? 그제야 시모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을 향해 눈을 부라리던 그 시선이 이번엔 저에게로 향하더라고요. 이혼하라고 한 건 그냥 부부싸움 할 때마다 홧김에 한 말이지. 그걸 진짜로 새겨듣고 이러는 거니?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다 틀어놓고 말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아들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인데도 초점은 여전히 제가 이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데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조작해 이번엔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나눈 카톡 캡처 화면을 띄웠습니다. 홧김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제가 응급실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병간호시키지 말라고 병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신 이 카톡은요? 이것도 홧김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시누이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부는 그제야 심각한 얼굴로 시모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진짜 저런 말을 했어? 시모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 명의로 몰래 개설된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다 확인했고요. 일부는 시댁으로, 일부는 저 여자한테로 갔더라고요. 이건 이혼 소송이랑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겁에 질린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건 진짜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설명할 게 남아있어? 방금 다 들으셨잖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방금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상황 정리가 또 됐고 말이야. 그런데 또 설명이 필요할까? 더 설명할 게 남아있을까? 아니, 난 이제 변호사한테 다 맡길 거고 당신은 그냥 소송에서 만나. 시몬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다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아가, 아니 얘. 우리가 너무 심했지. 그건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것까진 없잖니. 우리 애 앞길도 있고 애 아빠 체면도 있는데.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세우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세가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전 그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체면이요? 그 체면 진작 좀 챙기셨어야죠. 전 이제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과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뒤에서 시모의 다급한 목소리와 남편의 애원, 그리고 형님 부부의 어색한 침묵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완전히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그리고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녹취록과 사진, 카톡 캡처, 대출 내역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 덕분에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남편은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명의도용권으로는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소송을 피할 수 없었고요. 시댁 식구들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더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들도 알았겠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고기일이 되던 날 저는 법원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복도 저편에 남편과 상간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더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잖아. 이게 다 뭐야 진짜. 상간녀가 먼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맞받아쳤죠. 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나한테 다가왔잖아.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다고. 뭐?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기가 이혼할 거라고 곧 정리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 그래서 나도 믿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전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상간녀가 먼저 절 알아보고는 표정을 확 구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됐잖아. 내 가정 다 깨진 거 당신이 나한테 소송 걸고 내 남편한테 다 알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또박또박 반말로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망쳤다고? 내 가정을 먼저 깬 건 너잖아. 남의 남편이랑 눈 맞아서 그 집 침대까지 들어간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가정 깨졌다고 나한테 억울해하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 네가 남의 침대에 들어갔을 때 벌 받을 거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니? 사실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받은 거고. 네가 가해자니 나한테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옥을 맛봐야 할 거 아니냐고. 상간녀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동안 참았던 화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네가 내 가정에 들어와서 망가뜨린 것처럼 나도 네 가정의 사실을 알렸을 뿐이야. 억울하면 애초에 남의 남편한테 손대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상간녀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휘두르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손목을 붙잡아 막았고 대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뺨을 정확히 후려쳐 버렸어요. 짝하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지더군요. 어딜 손을 대려고 해?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손 찍어 말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상간녀는 뺨을 부여잡은 채 순간 말을 잃은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둘이 서로 탓하기 전에 자기 행동부터 돌아봐. 난 이제 두 사람한테 아무 미련도 볼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 물고 뜯든 말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법원 건물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높더라고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뒤 저는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집엔 좋은 기억보단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더 짙게 배어 있었거든요. 대신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교외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딸린 그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취향대로 공간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다행히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시는데 상추며 고추며 하나둘 심어 놓은 걸 보고 계실 때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둘이서 짧은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여유였죠. 회사에서는 얼마 전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일만큼은 놓지 않았던 게 결국 저를 지켜준 힘이 되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보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그만큼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는 확신도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다정했던 첫인상에 속아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부터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하나씩 무너져갔던 시간들, 그리고 옆집 아이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던 그날까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예전에 그냥 흘려듣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상대방의 이상 징후를 느꼈을 때 그걸 애써 못 본 척 넘기지 않고 바로 마주했더라면 저는 조금 더 일찍 이 홀가분함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요. 전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단단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색깔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